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합니다. 만찬을 겸해 이뤄지는 오늘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전직 대통령 사면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측은 정해진 의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김일성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여 명으로 파악돼 20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걸로 보고 오늘 향후 유행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보다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1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차차 흐려져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건강한 잇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주는 내일. 오래도록 먼 길을 달려가도 탄소 발자국이 남지 않는 내일.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내일.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내일.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린 투모로우 with 포스코. 풀 리페어 보습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산으로 더 깊게 빠르게 강력하게 단숨에 피부를 바꾸다. All New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라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은 좀 춥지만 여기저기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만 지나가면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엔 열어보겠습니다. 이도선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돼 있을까요?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이틀 5천 명이 넘게 새로 감염됐는데 인구 2천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 상하이는 단계적으로 봉쇄하고 모든 시민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일근 기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이어서 이번엔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새로운 통로를 굴착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차 핵실험 징후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더 강해져야 한다며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는 한 주의 증시를 전망해주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그럼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19일 만인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그동안 사면과 인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만남이 미뤄져 왔는데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동시에 회동이 성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문 대통령이 먼저 만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이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만남입니다. 이번 회동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동이 의제가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은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50조 규모의 2차 추경 편성도 재정당국과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가 안보와 민생 문제 등을 대화하다 보면 의미 있는 결실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양측의 회동이 성사된 데 대해 늦었지만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총리 인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인사 검증과 국회 절차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용만 전 두산회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역순으로 하면 검증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사자가 또 그 직을 수락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쭤봐야 되니까 조만간에 보고 올 생각입니다.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적으로 필요한 시간만 대략 35일 이상이기 때문에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이번 주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번 주 중 5명 안팎의 후보군을 보고하면 윤 당선인이 3명 이내에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뒤 인사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으론 경제 전문가이자 국민통합형 인사들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대표적입니다. 재계에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인사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물망에 오릅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또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110석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보수 성향 무소속을 더하더라도 114석에 불과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9시 기준으로 18만 3,800여 명 나왔습니다. 20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확진자 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8만 3,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휴일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감소폭이 큽니다. 9시 기준 확진자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자정까지 집계할 경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의 20.9%가 60세 이상이었는데 고위험군 비율이 20%를 넘은 건 석 달 만입니다.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델타 변이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해 11월 28일 38.7%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25일엔 7.1%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고령 환자 증가는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이날 신규 사망자의 97%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는 하강 곡선을 타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의 정점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포함해 향후 유행 예측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사전 예약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이 만 5세 이상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의 경우에는 중증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접종을 꺼립니다. 사전 예약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 예약률은 1%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 36%만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전체 접종률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달 전 60%를 돌파한 3차 접종률이 현재 63.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방역 패스가 사라졌고 백신을 맞아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늘자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접종을 시작한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은 1, 2차 접종률이 70%를 넘은 반면 올해 접종에 들어간 12살 아이들의 1차 접종률은 10%도 안 됩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립니다. 어린이 확진자 발생 비율이 청장년층보다 2배가량 높아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저질환자 위주로 신중히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장기적 부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유행 시기가 이미 돌입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 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는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펼쳐온 이 제로 코로나를 향한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죠. 상하이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됐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연이틀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중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하이에서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상하이시가 모든 시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면적은 서울의 10배에 달합니다.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동쪽 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나머지 지역을 봉쇄한 뒤에 전수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다면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물이나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외하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칭링정처, 해석하면 초기화 정책인데 확진자가 생기면 봉쇄를 통해 확산을 막고 격리를 통해 확진자 수를 0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들이 장기화하자 곳곳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광둥성 선전시가 봉쇄됐을 땐 주민들이 방역당국 관계자를 향해 항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인구 수도 면적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등 132명이 이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찾았다고요? 네, 이번 사고를 수습 중인 지휘본부는 어제 오후 두 번째 블랙박스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여객기 안에 설치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기를 회수한 데 이어서 이번엔 비행 데이터 기록기를 발견한 건데요. 사고 원인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두 가지 블랙박스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당시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 움직임 등을 알아낼 수 있고 조종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여객기가 급 강화한 건지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추락으로 탑승자 13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고 폭발물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시 좀 바꾼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면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면서 불편함을 나타내는 시민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일부 구간에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어제입니다. 어제 17개 한강다리와 일반도로 3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도로들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보행자용 도로가 없어서 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 표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일부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60km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에 개입하는 것이냐를 두고 전 세계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26일 폴란드 연설에서 나온 이 말실수란 비판도 있지만 전략적인 발언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새벽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웃으며 들어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발언은 밤사이 논란이 됐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미국이 푸틴을 물러나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거냐는 해석이 나오자 백악관이 즉각 부인했지만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It plays into the hands of the Russian propagandists and plays into the hands of Vladimir Putin. So it was a mistake. 감정에 치우쳐 원고에 없던 내용을 말하다 나온 실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It was a horrendous gaffe right at the end of it. I wish he would stay on script. Whoever wrote that speech did a good job for him. 하지만 유럽의 동맹국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 발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I rather like what we've seen of Joe Biden. I know that he gets a lot of criticism, but he strikes me as being somebody who has strong feelings and is inclined to then just voice them. 중동 순방길에 오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섰습니다. President Putin cannot be empowered to wage war or engage in aggression against Ukraine or any repeatedly. We do not have a strategy of regime change in Russia or anywhere else for that matter. 실수였든 전략이든 그만큼 전쟁의 교착 상태에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나온 발언이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Ребята, мы просто трио ребят, бравых, здоровых, озорных, решили помочь нашим деткам, чем умеем. Умеем нести радость. Счастливы они, хоть немного развеются. А так с ума сходили. Зачем больше всего скучаешь? За школой, за классом, больше всего. 이렇게 가까스로 폭격을 피한 아이들은 벙커에 웅크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6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피란길에 오른 아이들은 더 많은데요. 아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은 우린 지금 여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서준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피란길에 오른 8살 키라는 한 달 넘게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는 강아지와 함께 떠난 이 여행이 신날 뿐입니다. Мою собаку зовут Буся, она очень ласковая. Если она меня почти каждый день целует в нос. 줄리아 씨는 아이들에게 왜 떠나는지 말을 못했습니다. 함께 오지 못한 아빠, 파괴된 집과 거리, 그리고 수없이 떨어지는 폭탄까지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엔 전쟁은 너무나 버겁기 때문입니다. Дети спрашивают, почему мы уезжаем, куда мы уезжаем, почему мы прячемся. Ну, мы стараемся не паниковать, чтобы они не знали, что такое война. Пусть они думают, что это у них путешествие. 성인 남성은 모두 징집된 우크라이나. 노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것은 엄마들의 몫입니다. Я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свою маму, потому что она очень сильная женщина. Она пережила то, что не переживали некоторые мужчины. 테티아나는 5개월 된 딸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는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한 약과 음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It's a little Ukrainian girl, our future, and I must protect her. 리비우의 한 광장에는 아이들이 없는 빈 유모차 109개가 놓여졌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사망한 아이들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stay there. I just want to come back on my country, have a normal life. JTBC 서준석입니다. 밤사이 핵심 뉴스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일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됐고 오늘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은데 먼저 우크라이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타협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문제는 평화 협상의 매우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예.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그리고 러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에서 떼내는 건데요.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인과 화상 인터뷰에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타협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또 중립국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조만간 터키에서 5차 평화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비드 하라하미아 우크라이나 집권당 대표는 오는 28일에서 30일까지 터키에서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했고요. 예. 러시아 측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도 우크라이나 대표단과의 오프라인 회담이 29일에서 30일까지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날짜는 다소 다르지만 양측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나온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터키에서는 대면 협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네,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실험 추가로 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북한은 2018년 4월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유예를 의미하는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 모라토리엄을 쭉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1차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사실상 지난주에 이 모라토리엄이 깨졌고요. 이제 핵실험 유예 약속도 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요,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새로운 통로를 굴착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제가 2018년 5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때 북한이 제시한 갱도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동안 핵실험을 했던 1번과 2번 갱도는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3번 갱도와 4번 갱도가 남아 있는데 이 3번 갱도의 경우 지난번 폭파 때 입구는 폭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입구만 폭파가 됐다고 하면 추가로 이렇게 갱도를 굴착을 해서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군요. 그렇죠. 2019년 10월 국정감사 때 박한기 합참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번 갱도, 2번 갱도는 현실적으로 다시 살리기 어려울 것이고 3번 갱도,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보수해서 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은 과거에도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연달아 강행한 적이 많았는데요. 이건 ICBM은 운반 수단이고 핵실험은 탄두에 실을 기폭 장치를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기념일을 계기로 핵실험을 많이 해왔는데 다음 달 15일이 김일성 주석 생일,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110번째 기념일이 되고요. 25일에는 인민군 창건일 90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배경 때문일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 보도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ICBM 발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계속해 우리의 국방 건설 목표를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북한이 지난주 쏜 ICBM이 화성 17형이 아니고 기존의 화성 15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사 당시 ICBM 엔진 노즐이 화성 15형과 동일하게 2개라는 점을 확인한 건데요. 화성 17형은 엔진 노즐이 4개라는 겁니다. 일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 15형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고도가 왜 더 높고 사거리가 길었던 건지 이런 의문이 따르는 건데요. 군 당국의 설명은 탄두 중량을 줄여서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했다는 겁니다. 발사 직후에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 날씨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번 화성 17형 발사 때 장면을 짜깁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일근 기자였습니다. 푸른 호수의 물결이 바람에 출렁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책과 서핑을 하며 자연을 즐깁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주에 있는 체레솔레 인공호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웠던 이곳이 최근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상기후로 겨울 동안 눈이 평년보다 적게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호수가 바닥을 드러낸 건 1925년에 건설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 쓰던 주변 지역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올 여름에는 비가 충분히 내려 다시 아름다운 호수의 모습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독특한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한 댄서들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퍼레이드 카도 참 멋지죠? 콜롬비아의 항구 도시인 바랑키아의 축제 현장입니다. 춤에서 시작해 춤으로 끝나는 바랑키아 카니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원주민의 전통을 하나로 녹여낸 남미 최대 축제 중 하나인데요.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1만 명의 무용수들과 3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화려한 가면 퍼레이드와 흥겨운 춤은 현지 시간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새치를 없앨 수 있다는 샴푸.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지만 곧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매가 중지될 위기에 처하자 업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국무조정실까지 논란이 올라갔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는 이 샴푸에는 THB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THB는 주로 염색약에 사용되는 성분인데 유전 독성이 있어 유럽연합에선 화장품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행정 예고합니다. 이럴 경우 이 샴푸는 국내 판매가 중지됩니다. 제품을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과 카이스트 측은 반발합니다. 해당 성분이 샴푸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 샴푸는 다른 화장품과 달리 인체 접촉 시간이 짧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술 제품을 기존 잣대로만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측 갈등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올라가 오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고시가 수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그 폴리페놀의 자연 갈변 현상을 이용한 제품이 메인인데 자연 갈변이 가능해도 식약처에서 고시한 연고제나 색소 성분을 무조건 집어넣어야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만약 식약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은 고시 시행 날짜부터 2년 6개월 동안만 판매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해외 진출을 타진 중입니다. THB 성분을 규제하지 않는 미국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 출시하는 회색 계열 제품은 THB 성분을 넣지 않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추가금 내는 경우가 많죠. 웨딩드레스만 해도 가격이 공개돼 있지 않아 추가금만 수백만 원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큰 돈을 내는데도 드레스를 직접 보고 고를 수가 없어서 소비자는 완전 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를 최종 결정하려 드레스샵을 찾은 A씨. 골라뒀던 드레스를 선택하자 업체는 갑자기 200만 원의 추가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 300만 원을 더하면 드레스 대여비는 500만 원이 됩니다. 추가 비용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선택하신 이 드레스는 추가금이 얼마 있으나 알고 계세요? 라고 저한테 먼저 말을 했으면 저 생각보다 예산이 좀 오버되네요. 그냥 여기 드레스샵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건데 이제 와서 추가금 20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심하게 말해서 사기를 당할 것 같은. 이미 낸 계약금과 높은 위약금 때문에 계약 해지는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좀 큰 돈이거든요.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이런 일은 A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드레스 대여비는 기본 계약금에 드레스 등급에 따른 추가비가 더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본 계약금으로 어떤 드레스를 빌릴 수 있는지, 추가비는 어떤 기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옷가게처럼 이름에 그 태기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또 고를 수도 사실 없잖아요. 그쪽에서 골라주는 뭐 4벌, 5벌, 피팅 횟수에도 제한이 있고. 드레스 선택권도 가격 정보도 업체에 있는 고객이 을인 시장입니다. 때문에 2년 전 만든 드레스도 추가비 100만 원을 붙이거나 막무가내로 비싼 드레스만 입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 드레스 업체 벽면을 장식한 예쁜 봉투들.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볼 때 업체에 건넨 이른바 피팅비를 담았던 봉투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신부가 센스 있다, 마음씨가 예쁘다며 봉투를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피팅 봉투에 넣어서 줘서 더 잘해주고, 저는 그냥 지갑에서 지폐 한 장 꺼내서 이렇게 주면 좀 나를 잘 못 대해주나? 상황이 이래도 불만을 표시하긴 어렵습니다. 불만 사항은 당연히 있지만 저희는 소비자의 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JTBC 구혜진입니다. 월요일 아침엔 라이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한 주의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2,729선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전주보다 한 0.85% 올랐습니다. 예. 뉴욕 3대 지수도 사실 2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의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뭐 금리 인상 이런 악재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 보유가 매력적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와 코스피가 모두 좀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도 지난주에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7일 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 이상 이제는 급등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기부금 같은 거를 또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로 받기도 했었고요. 아, 네네. 또한 피난민들이 사실 금 무겁잖아요. 네. 현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로 바꾸려는 모습들이 보여왔습니다. 아. 두 번째로 이제는 러시아 얘기인데요. 은행 국제 결제망이 막혔죠. 그래서 예. 러시아 당국이 이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대금을 이런 가상화폐로 받으려는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왔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러시아의 자산가들이 뭐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루블화 필요 없어. 다 가상화폐로 바꾸려는 모습들이 또 보여왔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는 가상화폐들이 가상 자산들이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로 향하는 가상 자산의 비트코인의 송금을 이제 막기로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이렇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았던 이 국제 유가 다시 한번 들썩이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바로 불켜졌는데요. 사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후티 반군의 어떤 석유관을 공격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네. 사실 이제는 뭐 러시아 원유값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서 원유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113달러를 넘어섰고요. 5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12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지금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실 텐데 네. 일단은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한 70%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정경련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70%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고 설문조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인들이 느끼기에 그만큼 고유가는 압박으로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좀 국제 상황이 불안정해서 증시가 아주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양도세는 사실 그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액 같은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3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25%의 이제는 세금이 부과되고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5천만 원 넘어가는 이 차액도 과연 대주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세금 물려야 돼? 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면 고액권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부자 감세다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차라리 이제 거래세를 좀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 거래세를 좀 낮추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양도세 폐지 이 부분이 과연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아하, 양도세보다는 거래세를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보고 더 있군요. 좋아합니다. 네네. 그럼 아주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번 네. 주 증시도 전망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는 줄줄이 발표되는 경영 지표,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꼭 보셔야 되겠는데, 특히 4월 1일에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굉장히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선별해 가면서 개별 종목을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3월 감사 보고서 시기입니다. 네. 상패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아이고, 네. 감사 거절을 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혹시 상장 폐지 종목이 아닌지 잘 네.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모처럼 통합을 위한 협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